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부동산 여기 이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 16일 8.16 부동산 대책이 부디 발표됐잖아요. 예. 그렇죠. 네, 발표되고 나서 이제 후속 대책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8.16 대책에 대한 또 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슈는 그런 얘기가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문턱 낮춘 재건축 집값에 자극제가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안전진단 규제를 좀 크게 강화하면서 신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서 이걸 좀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시장엔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몇 년간 이제 재건축이 상당히 규제가 많다. 그래서 힘들다. 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팽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풀릴까요? 일단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오느냐,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그냥 팍팍 바뀌죠. 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걸 항상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큰 폭으로 변화하니까 상당히 좀 어지럽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지금 재건축, 즉 이 도시에 오래된 낡은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 방식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부숴서 쉽게 얘기하면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냥 쉽게 우리가 네.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안전진단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이 아파트가 지금 안전한가 그렇죠. 여러 가지를 봐야 뭐 새롭게 짓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개발은 안전진단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 지역에 기껏 해봐야 뭐 빌라라고 해봐야 뭐 5, 6층 그리고 단독주택 1층 이렇게 있으니까 높지가 않으니까 뭐 네. 무너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는데 네. 재건축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높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안전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안전성이거든요. 이게 구조안전성이라는 뭐냐면 이것이 낡아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구조안전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 비율이 이전 정부에서 네. 비중이 전 정부죠. 전 정부에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갖다 20%로 낮춰놨었거든요. 네. 그전엔 또 50%였다가 네. 낮춰놨는데 지난 정부에서 다시 50%로 구조안전 비율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50%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무너질 정도까지 되면은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안전진단을 신청해봐야 거의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안전의 비중,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50%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20%인가 그랬거든요. 네. 상당히 낮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거환경 비중이 또 있어요. 주거환경 비중이, 그때도 상당히 한 30%인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 비중도 15%로 낮춰져 있거든요. 주거환경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가장 이제 뭐 이렇게 쾌적한 공간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노후가 되고 간마디로 막 녹물이 나오고 네. 막 이런 거 있죠. 주차하기가 힘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지난 정부에 낮았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한 30%까지 다시 30%까지 이 비중 50% 구조안전 비중도 30%까지 떨어뜨리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을 완화시켜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22% 정도 된다고 해요. 22%. 그러면은 그 오래된 아파트들을 빨리 새 아파트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막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좀 풀어서 빨리 진행을 해주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 4, 5년 동안 시행된 안전진단 제도가 상당히 엄격하고 높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조금은 완화되는 거죠. 완화되고.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거죠. 상당히 많이. 예, 그러면 이제 웬만한 재건축 진행하는 네. 단지들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전에 통과 못했던 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럼요. 그 목동 같은 데들도 네. 마찬가지고 네. 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 다 진행이 거의 뭐 100%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면 재건축에 아예 첫 발도 못 되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아까 절차는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에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재건축을 알리는 신호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변화가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게 나비 효과가 돼서 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혹은 또 요 지역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든지 시장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데는 강남이 가장 많잖아요. 뭐 목동 뭐 많고 여의도도 그렇고 여의도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데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지역들은 결국은 이제 선호도 높은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앞으로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히 뭐 재건축만 안전진단만 풀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도 같이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좀 미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책의 한계라고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항상 정책을 할 때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역대 정부들 가만히 보면은 항상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중간적인 적당한 그 선을 찾아서 뭘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뭐 빨리빨리 공급을 늘린다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왕에 정책을 추진하려면 속도감 있게 물어붙여야 된다.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적용 범위 또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말 이전까지 최종 제시하겠다. 정부가 이런 언급도 했으니까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저희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8.16 대책의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뤄진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일산과 분당 등 신도시 민심은 어쩌면 좋을까요? 입니다. 지난 5월 국정과제를 통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일기 신도시에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인수위가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되 문제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미뤄진 거잖아요. 일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미뤄진 거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네.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걸 갖다 지금 와서 뭐 아니다. 우리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해도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로 시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연말 내로 뭘 해서 내년에 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24년도로 하니까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공교롭게도 네. 2024년도가 선거가 있어. 그렇죠. 선거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는 뭐 가꾼도 뭐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이 우연인지는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내년 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네. 생각하기는. 네.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이제 SNS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SNS인데 일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기 신도시 이제 연구용을 거쳐서 2024년에나 마스터 플랜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2기,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사실상의 공약 파기입니다. 이렇게 8월 19일에 이제 올린 게 있습니다. 또 볼게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SNS인데 공약 파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일부에서 정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다.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네. 사실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기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네. 5개 일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곧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 본래 했던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뭐 공약 파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기는 하겠죠. 근데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면은 네. 정책도 폐기되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이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가? 그 자리에 안 앉아봐서 모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네. 모르겠어요. 근데 네. 가뜩이나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가뜩이나 뭐 이름에다가 이 불을 붙이는 꼴이죠. 지금 이 민심을 좀 다독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막그 생각을 깊게 안 하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어쨌든 빠른 속도로 뭔가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 게 아니고 그 전에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현 정부에서 뭔가 스타트를 해서 그게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가장 뭐 기대감이 컸던 건 일기 신도시 주민들일 텐데, 국민들일 텐데, 좀 실망감이 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그럼 재건축하고 3기 신도시 공급 시기가 겹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기대감이 좀 꺾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안전진단에 대한 거는 일단 올 연말 내로 뭐 만들겠다, 네. 완화시키겠다. 이것도 빨리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이걸 또 연말 내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시장의 상황들은 조금씩 풀려갈 거라고 저는 보지만 뭐 3기 신도시하고 공급 시기가 겹친다. 그것은 크게 저는 우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중에 물론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서울하고 입지가 가깝잖아요. 가깝고 하지만 그게 이제 공급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과연 그게 그 3기 신도시 나오는 거하고 1기 신도시 나오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 왜냐하면 그쪽은 임대 쪽으로도 많이 3기 신도시는 임대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비중을 쏟는다면 네. 1기 신도시는 어쨌든 민간 분양 그렇죠. 쪽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조금 거기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니지만 2024년 뭐 총선용이란 얘기가 지금 막 도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상황인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면서 어떻게 정책도 흘러가는지 살펴보겠고요. 아쉬운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봅니다.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 복합 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도심 복합 개발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심 개발 사업에 이제 민간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한다라는 법안이죠. 그렇죠. 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이 네. 하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SHLH에서 즉 정부에서 주도하에 하던 사업이고 정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각종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정상향을 시켜준다든지 뭐 네. 이런 각종 혜택을 많이 줬지만 민간은 사실은 그런 혜택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민간이 하질 못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민간이 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다 없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러면 공공 주도의 사업 방식에서 뭐가 좀 문제점이 있었나 보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네. 공공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재산 땅을 내놓고 사업 거기에 대표자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이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이 하게 되면은 뭐 빨리 진행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소유권을 다 내놓고 오로지 SHLH가 진행을 하는 데 따라서 이익을 뭐 받고
이런 것들은 생전에 겪어보지 못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에요. 민간이 자기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게 맞는 거지 공공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서 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는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네. 두 번째는 준공업 지역이에요. 네. 준공업 지역. 네. 준공업 지역. 세 번째는 낡은 저층 주거지예요. 요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역세권 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쪽이 지금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공공에게 부여했던 그런 각종 혜택들을 갖다 똑같이 민간에게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민들이 막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을 그렇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네. 주민들은 사실은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신탁사를 아예 껴서 이렇게 조합 설립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게끔 네.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할 때 이 청사진으로 또 뉴욕의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의 마리나원 이런 게 언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롤모델스럽게 우리가 이제 보겠다라는 건데 어떤 점을 그렇게 이게 이제 본다는 민간 건데? 주도로 한 사업들이에요. 네네. 마리나베이 샌즈도 그렇고 허드슨 강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민간 주도의 사업이고 전문성이나 창의성 등을 활용해가지고 규제 특례 같은 걸 적용을 해서 네. 이 도심 복합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지역을 뭐 혁신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대표적인 그런 성공 사례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민간 참여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이 공급,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하고, 그리고 경쟁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딱 정해진 틀 대신에 민간의 어떤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좀 더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법의 제정안이 발의가 된 거니까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기 이슈였고요.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로 이어집니다.